네, 스페셜리스트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위로 가는 편안함의 대명사였던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이제 하반기를 바라보게 되면서 변화가 있지 않을까 궁금하신 분 많으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스페셜리스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엄경화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흔들리지 않고 위로 가는 편안함의 조선주라고 표현을 좀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이걸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많으실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약간 초반엔 조정이었다가 또 양봉 전환하는 종목들이 많이 뛰고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을 좀 먼저 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의 주가 상승은 무엇을 어디까지를 반영한 것이고 지금의 재료로는 어디까지 상단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보시고 계실까요? 올해 상반기 주가 상승에 대해서 그냥 미국에서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을 했던 게 아닌가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중 가장 시세를 많이 일으켰던 시기는 1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선업체들에 대한 평균적인 이익률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네. 근데 올해 이미 벌써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업체들이 이제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 수준으로 실적이 이 정도면 내년과 내후년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지금 현재 그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수준이 많이 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실적이었었기 때문에 2027년까지 저희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실적과 수주 잔고를 감안하면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4년 말에도 그때도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네네. 나왔잖아요. 시장은 무언가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2027년이라고 한다면 주가가 그걸 반영하는 시기는 언제로 보는지도 살짝 궁금하긴 합니다. 저희가 실적에 대한 그 가시성을 보는 게 일단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과거에 2007년에 그 초호황이라고 불렀던 그 시기에도 아무 조선 업체도 영업이익률을 20%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미 이번 1분기 실적이 나옴으로 인해서 평균적인 실적 수준을 그 정도로까지 눈높이를 높여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셨을 것이고 그 부분이 이제 실현 가능성이 보여야지 저희는 반영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어차피 알게 된 실적인데 미리 당연히 선반영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과거에 저희가 호황이 짧게 왔다가 짧게 그 길게 불황기가 왔던 그 기억이 있고 네.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실제로 숫자가 나와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매번 저희가 하반기에도 실적이 좋습니다. 26년에도 실적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눈으로 보여졌을 때와 시장에서 단순히 기대감으로 갖고 있을 때는 저희는 다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점진적으로 실적이 발표되면서 계단식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는 모습을 많이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단식으로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그 그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딱 2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떨까요? 영업이익률 서프라이즈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기업별로 다 동일한가요? 아니면 1분기에 비해서 2분기로 갈수록 그 질이라고 할까요? 그 수익성에 대해서 차별화가 더 뚜렷해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저희가 해야 될까요? 당연히 수주잔고의 구성이 모두 다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동일한 시기에 간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방향성 자체가 동일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모든 선박의 성과가 2021년 초가 가장 낮은 시기였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후로 2024년 10월까지 쉬지 않고 저희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건조하고 있는 선박들은 작년 같은 경우는 21년에 받았던 배들을 밀어내느라고 저희가 고생하는 한 해였었고 그게 저가 수주양인가요? 네, 가장 성과가 낮았을 때라고 네. 봐야 되니까요. 팬데믹 이후에. 그리고 이제 올해는 지금 22년, 23년이 이제 주로 들어가게 되는데 네. 상반기보다 당연히 하반기에 더 뒤에 수주한 물량이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선업체들이 여러 선종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건조를 할 때보다 조금 선종이 단일화되어서 연속 건조 효과가 날 때 훨씬 더 이익률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조선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가스선의 비중이 이제 균일하게 상향 안정화되는 추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정적인 측면에서도 안정성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분기 대비 2분기도 나아질 것이고 2분기 대비 저희가 3분기도 사실 비수기로 들어가는 연간으로 봤을 땐 비수기로 들어가는 시기이지만 단가 상승 효과
효과는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가 상승 효과를 생각을 좀 해봐야겠군요. 잠시 후에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정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시기다 보니까 그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과 같은 경우 정책적인 드라이브로 갈 수 있는 영역은 또 있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얼마 전에 중소형 조선사를 키운다, 이 친환경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서 반응이 한번 나왔던지라 이 정책 드라이브에 따른 또 모멘텀도 기대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조선업체가 경쟁력을 갖게 된 이유는 나라 도움을 별로 못 받아서라고 생각을 하는 편에 해당이 반대를 되거든요. 생각했군요. 그러니까 나라가 별로 도와주지 않아도 내 힘으로 굉장히 열심히 전략을 짜서 지금까지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수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금융적인 지원을 상당히 완화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도움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단지 정책이 도와줘서 잘 풀리는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정책적인 걸 생각하면 뭐 미국에서 선박 건조하는 게 쉽지만 않겠다. 돈을 줘도라고 가정을 하고 그 부분도 이해를 같이 해도 되겠네요. 국가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적인 영향력을 조선업은 받고 있다. 미국에서 저희가 선박을 건조하는 것이나 이런 게 안 되는 부분은 그 미국의 규제나 정책 때문에 아마 안 되는 게 좀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규제나 정책이 또 있군요. 저희 잠시 후 미국 쪽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 겁니다. 그 전에 뭐 관계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특수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트럼프 이야기도 있었고 실적 개선도 있었고 여기까지 쭉 올라왔는데 또 한 번의 드라이브가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특수선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장 동력으로 찍히는 시기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는지 그쪽 그림은 어떻게 위원님은 그리고 계실까요? 특수선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방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국내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해양 쪽 방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내수 위주로 이루어졌었던 상황인데요. 국내 지금 방산 업체들이 내수로만 진행하던 제품에 대한 거를 수출 방산으로 전환을 하면서 생산량 자체가 되게 확대가 되고 가격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수주를 할 수 있고 이제 건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으로 좀 확대가 되는 것인데요. 해양도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 시장은 사실 국내에 있는 대형 조선 업체들에게는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이고요. 지금까지를 보면 연간 매출 한 3조 원 내외 정도 수준을 대형 조선 업체들이 방산의 개념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이미 기술 개발이 이루어 놓은 제품에 대해서 해외로의 수출 방산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저희가 R&D 비용을 들여서 이미 다 개발을 맞춰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시장에 맞게 저희가 가격 책정을 해서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익률이 상향되는 부분을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방산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조선주의 주가가 이제 크게 좌우가 됐던 적은 별로 없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시장이 개화되는 거를 확인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밸류에이션 자체도 많이 다르게 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생길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특수선 사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가에 녹여지지 않고 여기도 아직 책정은 안 하신 상태인 거죠? 이번 사이클에서 오를 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대형 업체 중에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주가가 특히나 튀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두 개 업체가 대형사 중에 방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은 충분히 반영이 되었던 것 같고요. 과거에 저희가 2007년 호황 이럴 때 보면 특수선을 한다는 이유로 그때는 주가에 반영이 되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양대 산맥이긴 한데 캐나다 장수함 사업을 공동으로 이제 손잡고 한다. 요 포인트를 보시는 걸까요, 위원님? 저희가 과거에 이제 직전이었었는데 호주의 호위함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이제 참여를 했다가 저희가 결국에는 그 숏리스트에 들지 못하고 이제 깨진 상황이었었는데요. 일본이 2차 같더라고요, 위원님. 네, 과거에 이제 이렇게 보면 원래 국가가 원팀으로 참여를 하고 이제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 게 좀 노멀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서 저희가 두 회사가 지금까지 잡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원팀을 구성해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만약에 수주를 하게 된다면 양산으로 들어갔을 때 생산은 이제 동시에 진행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게 된다면 저희가 경쟁력 있는 해양 방산 수출의 건수를 좀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참여한 입찰에 대한 결과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참여한 방식 자체가 이제 과거에서 조금 벗어났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수선 관련해서 하반기 모멘텀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게 캐나다 이 정도인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우선 대상자가 돼서 그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일까요? 저희가 해군력을 키운다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 국가가 만약에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주변 국가나 또는 적성 국가들도 이제 모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전체 해군 쪽 관련된 해양방산 그 입찰 건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남미 지역에도 있고 동남아 지역에도 많이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캐나다 건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도 진행이 될 여러 가지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쯤은 윤곽이 드러나는 이슈이긴 한 거죠.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많은 그 건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수선 관련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든지 꾸준히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쪽 이야기도 해보죠. 오늘 뭐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정말 많은 선박을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나왔네요. 정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선박 448척이 최대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미국과의 협업으로 어느 정도의 수혜를 위원님은 예상하고 계실까요? 미국이 이제 지금 국제 시장에다 내놓겠다라고 하는 그 시장의 규모를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일단 미국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방산 내에 쉽빌딩과 관련된 예산 그리고 저희가 전략상선을 구축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입찰 뭐 이런 거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연안의 존스법 안에 들어있는 미국 내에서 필요한 상선에 대한 수요도 있지만 그 부분은 국제적으로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마켓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400여 척이라고 얘기가 나올 만한 이유가 지금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군함이 지원함 자체를 제외하고 그냥 전투함과 항공모함 정도를 포함하면 200척대 초반의 척수를 가지고 있고요. 네. 이 부분을 이제 궁극적으로 제대로 키우려고 한다면 지원함 정도를 군수 지원함까지 포함했을 때 한 380여 척을 운영하는 게 적당하다라고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노후화돼서 퇴역되고 있는 군함이 너무 많은 상황인지라 지금부터 한 360여 척 이상을 발주를 해야 원하는 2040년 이후의 시기에 380척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략상선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한 80척 정도가 존재를 하는데 네. 궁극적으로 한 250척 정도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 또한 퇴역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저희가 또 새롭게 이제 같이 넣어주는 부분이 있어야 250척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장기간에 걸쳐서 발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단일 연도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장기 계획을 확정적으로 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향후에 이제 수백 척에 해당하는 발주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분명히 국제적인 조선 업체들이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중에서는 지금으로서는 한화오션이 가장 큰 수혜라고 봐도 될까요? 미국 쪽에서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대범한 행보를 하고 있는 한화라서 한번 이 포인트 여쭤볼게요. 미국에 직접적으로 조선업체에 지금 지분 투자를 한 업체가 하나오션이긴 한데요. 그 업체를 통해서 소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만한 규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필리조선소 그러고 보니까 네네. 최근에 다녀오셨다고 네네. 들었습니다. 보고 오시니까 이거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더 마음속으로 드신 이제 걸까요? 그거 하나만 투자해서는 지금 네.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연안에 필요한 선박에 대한 존스법 그리고 군함 같은 경우도 미국 내에서 어쨌든 건조해라라고 하는 게 지금 그 규제로 묶여 있는 상황인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얘기를 하면 해외 건조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걸 우리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조선소들의 문제는 뭐 상선을 건조하는 조선 업체가 되었건 군함을 건조하는 조선 업체가 되었건 너무 건조 지연이 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아무리 생산성을 단기에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지금
갖추겠다라고 하는 전략 상선이나 군함을 미국 내에 있는 조선소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라는 거를 결론을 내린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생산성을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외부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외에 있는 이제 뭐 동맹 국가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계속 발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한국 조선소에게 직접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가장 큰 수혜가 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것도 한번 궁금합니다.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위원님에서 느끼시고 가장 한국의 조선과 그쪽 조선소와의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 이거였다라고 딱 하나 짚어주신다면요. 그냥 생산성이 굉장히 낮고요. 저희가 워낙 기대가 없이 사실 가서 네. 뭐 그렇게까지 실망하고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단순한 수치로 좀 비교를 해드리면 그냥 한 도크 생산성이 국내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코로나 팬데믹 때 인력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던 게 이제 저희가 노동력 집약적인 산업이다 보니 그 부분도 좀 치명적으로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저희가 앞서 이 일에 대한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인력이 자꾸 뒤에 있는 인력에게 이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어야 이 생산성이 뭐 향상이 된다거나 이러한 걸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기회조차 조금 없었던 시장이다. 그래서 시장이 너무 작아진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제조업의 영향을 떨어뜨리는데 가장 크게 영향이 있었던 반면 한국은 사실 조선업체도 크지만 해운업체도 굉장히 큰 나라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라는 걸 좀 느끼고 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묶어서 드릴게요. 엔진 쪽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엔진 쪽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조선 큰 테두리 안에서 가장 최선호주로 보는 종목의 이름은 뭔지도 한번 알려주시죠. 일단 지금 조선업계에는 조선뿐만 아니라 조선기자재가 굉장히 다양한 품목이 있는데요. 엔진은 전체 조선업계에 있는 기자재 품목 중에서 가장 공급 쇼티지가 명확하게 보이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국내에 있는 조선소도 일부 요즘에는 도크 증설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중국 조선소 같은 경우는 24년 하반기부터 이미 굉장히 세게 그 증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모든 그 미리 갖춰놔야 되는 공급망에 대한 밸류체인을 갖춘 상태에서 증설을 하는 것이 아니기 네. 때문에 필수 기자재에 대한 이 쇼티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원래 엔진은 선박 전체 가격이 한 10분의 1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비율마저도 조금 깨트릴 수 있을 정도의 가격 결정력을 가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조선업계에서 기자재랑 완성조선 중에 뭐가 더 매력적이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격 결정력을 갖는 쪽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엔진을 가장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는 기업은 HD 현대마린 엔진을 저희는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내일 스페셜리스트 시간도 살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국채 변동성, 그러면서 환율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이진우 소장 모시고 달러 이야기, 환율의 방향성 그 밴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염경화 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